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15번째고요. 이번 사건은 심근경색 환자 전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이고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효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선생님 사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의적 피고는 A 의료기관이며 예비적 피고는 주식회사 B 구급센터입니다. 피고병원은 2011년 10월 31일 환자 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임대료 월 100만원, 계약기간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특수구급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나이 미상의 남자 환자로 2008년 6월 24일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3일 12시 20분경 어머니의 진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방문하였으며 14시경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 구토 증상과 구역질 증상을 보였습니다. 14시 25분경 병원에 연락을 받은 전 부인이 찾아와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음을 의료진에게 알렸고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 확인 결과 응급혈관 중재술이 필요한 전층 심근경색의 소견으로 피고병원에서 중재술을 시행할 수 없어 타병원 전원을 결정하였습니다. 14시 49분경 피고병원 직원은 구급차에 환자와 전 부인만을 태우고 병원을 출발하였습니다. 14시 58분경 타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도착 당시 환자는 혼수와 심정지 상태로 제세동기를 부착하였으며 심전도상,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기관 삽관 등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제세동술의 시행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심실빈맥의 소견을 보였으며 시술을 위해 혈관조영실로 이동하여 일시적 인공심박동기가 삽입되었음에도 심실 반응이 없었으며 관상동맥을 통한 약물 투여에도 반응이 없어 순환기계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환자는 21시경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심정지, 직접사인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피고병원이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 등 운용자인지 여부에 대한 과실은 불인정하였으나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 위반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쟁점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 등 운용자인지 여부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피고병원이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병원과 위탁계약한 129 구급차를 기다리는 사이 소방서로 복귀를 위한 빈 119 구급차가 아닌 피고병원에 129 구급차로 이송해야 된다고 하며 시간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할 의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구급차 운영자가 부담하는 의무이며 이 사건의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피고병원이 아니라 피고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구급센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피고병원이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 장비가 갖추어진 특수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는 등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재발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급차 이용 환자의 의료인력 탑승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하여 환자 측에도 구급차 이용 시 의료인력이 탑승해야 함을 알리는 기본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전원과 관련하여 환자를 전원 보낼 때 서류 및 인력, 구급차 내 장비와 관련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전원 관련하여 의료진이 매뉴얼 확인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및 교육해야 하며 전원 절차에 대한 기관 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법 제도적으로 평가에 대한 수가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단 이 판결문을 신현호 변호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의적 피고, 예비적 피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원고가, 그러니까 피고가 1, 2로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의적, 예비적, 주관적 병합을 얘기를 하는데 피고가 확실히 두 사람이면은
그냥 피고 1, 2를 연대해서 책임을 물리는데 이렇게 주의적 예비적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게 병렬되지 않는 청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기전들을 해요. 그러니까 A한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B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둘이 병렬이 안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의적 예비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불법행위로 그냥 피고 1, 2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피고 1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피고 만약 1이 책임을 안 진다면 피고 2가 예비적으로 책임을 절하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근데 이런 공동불법행위는 이렇게 행위의 공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결연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주의적, 예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나도 아주 드물게 봐요. 일단 그리고 여기 지금 사건 주요 쟁점에서도 좀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환자가 주장을 하기는 그 해당되는 병원에 일단 비어져 있는 119 구급차가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이거 아니고 다른 뭐 119 구급차로 이상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지체했다. 물론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뒤에서 지금 재발방지 대책에서 좀 언급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잘못 알고 있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이건 뭐 손유미 선생님이 응급구조 따라서 혹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119는 따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고하면 데리러 오지는 않고요. 보통 현장 밖에서 일어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전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119 소방에서 만약 빈 구급차가 있다라고 해도 그 이용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원 시스템인 병원에서 운영하는 129 사서를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따로 사서 구급차를 불러서 이송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냥 네. 자체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119가 바로 다른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빈 구급차가 있다고 해도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병원에서 체결됐던 그 119 사설을 이용하는 게 뭐 원칙적으로 이 환자가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면 설명을 좀 해가지고 좀 다른 구급차를 이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일 교수님 이렇게 각 병원에서요, 이렇게 해당 병원이 이렇게 뭐 구급차를 실제로 이제 운용을 하는 뭐 의료기관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뭔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업체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제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병원 사정은 제가 모르고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 그 병원에 구급차랑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없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구급차랑 또 구급대원이랑 이렇게 운영하는 거, 인력 운영이라든지 구급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의를 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사설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마 있었을 거로 아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 환자 어쨌든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에 의료인이 동승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제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떤 과오로 되어 있는데 의료인이 동승하고 근데 결국 이동 시간은 결국 49분에서 58분이면 한 10분이 안 되는 시간이긴 한데 이 경우는 의료인도 의료인이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응급구조사가 사설 구급차 운영에서 운전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응급구조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의료인이 같이 이제 포함돼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응급구조사도 동승을 안 했던 부분이고
이게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보낼 때 응급구조사가 같이 가는지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장비가 이제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확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이 지금 법원에서도 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2012년인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확인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구급센터가 특수구급차를 임대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구급차에서는 따로 장비나 이런 아마 법률적으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그 특수구급차라서 응급구조사가 있고 만약에 의료인이 있었다면 이동하는 동안에 이 적절한 처치를 했으면 이 환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거는 그 의학적으로 음. 그 달라졌는지 하는 거야 결과론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기대권을 가지고 병원을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능력을 벗어났다고 해서 전원을 하려면은 최소한 전원되는 병원까지는 처음 같은 병원이 환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119 소방대원들도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사인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환자에 대한 인수 책임이 하여튼 누구한테 넘겨줄 때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최소한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최선의 치료는 그래도 부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그 심리적인 만족감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판례도 그렇고 이런 그 기대권 침해 아니면 치료 이익 이런 침해로 인한 그 인정을 해줘요. 근데 간혹 이렇게 보면은 병원에서는 의사가 안 가면 간호사라도 같이 동승을 해서 기관 사건을 유지된 뒤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보내기도 하고 아주 더 심한 경우는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도 그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간에는 119가 이송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또 치료 안 해줘서 내가 다른 병원 간다 그러면은 알아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개인 돈 많이 주고 또 옮겨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해프닝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어떻게 됐는지를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 병원 갔으면은 진료 계약이 체결된 거고 치료를 시작이 된 거거든요. 소위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범위 내에선 이 보증인적 의무가 면제될 때까지는 그래도 하여튼 해줄 수 있는 어떤 치료는 해주고 퇴원을 시키거나 전원을 시키는 게 이런 분쟁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료적으로 이런 환자가 구조차를 타고 가면서 10분 사이에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좀 더 나아졌을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법적으로 좀 더 많이 그게 보장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그런 게 법률적으로는 좀 그런 게 미흡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요? 이 당시에 응급구조사가 동승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 당시에도 12년도 예. 됐나요? 네. 예, 동승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 예. 저희 손희비 쌤이 만약에 여기 동승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이 10분 사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찌됐든 이전에 그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전원 처치가 됐기 때문에 패치를 좀 붙이고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패치를 붙여서 이동을 했을 경우에 중간이라도 혹시 심시제동이 발생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 안에서도 이런 심정도 리듬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심폐소생술도 진행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인력이 추가로 더 있다고 하면 기도 삭감까지는 어려워도 엠브백인 정도 하면서 기도 유지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여기 판례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건에서 환자 상태가 그 전에 어땠는지가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의식 상태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도 모르겠고 혈력 징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재가 안 돼서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